월세 10만 원.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 따뜻한 방, 안전한 환경, 좋은 이웃들.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했고 석 달 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 정왕 25년 된 오래된 빌라 1층이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작지만 햇살도 들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이면 됐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래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그때마다 손으로 창문을 꾹 눌러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잘 버티면 괜찮겠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은 꼭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절반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재봉일도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 언니,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옷 맞춰요. 그 말이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다려놓은 천 조각을 접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게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기계 위엔 먼지가 얹혔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참 쓸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돈 내면서 사는 게 맞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72. 딸은 직장에 바쁘고 손주들은 방학에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하는 일도 귀찮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익은 김치 한 통, 두부 조각 하나. 그걸로 국을 끓이고 밥을 비벼 먹는 게 제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밤마다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사이에 허전함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게 제 삶의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숙 씨, 복지주택 신청해 봤어요? 요즘 그거 좋다던데. 복지주택이요? 응, 월세 10만 원이래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이라니 그게 진짜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 천장에 비친 가로등 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이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서류를 챙겨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지사 앞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들.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흥 정왕에도 몇 곳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정도세요. 정말 그렇게 싸요? 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세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희망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신청서 일부, 주민등록 등본 일부,
소득증명서 일부. 그 한 줄 한 줄이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죠, 정숙 씨.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이사일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벽 한쪽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시흥 정왕지역.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가볼 수도 있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흥 LH지사에서 견학버스 나간대요. 입주 희망자들 대상으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견학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엔 괜히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를 준비한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네. 복지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오래된 상가, 그리고 익숙한 시장 골목. 이제 곧 저 풍경도 내 일상에서 멀어질까 싶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오려나? 그 생각을 하며 손끝으로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시흥 복지주택 단지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건물과 넓은 진입로였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삥 열리며 환한 조명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지주택 견학 오셨죠?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손잡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넘어지실까봐 다 이렇게 해둔 거예요. 직원의 설명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인 숙박 금지, 강한 냄새 음식 조리 금지, 야간 소음주의.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조용한 문장이 이곳의 가장 큰 규칙이라는 걸요. 직원이 방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장판, 욕실에는 손잡이도 있었습니다. 방은 6평 정도예요.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죠? 다들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텃밭이 보였고 한 할머니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가꾸신데요. 직원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저도 저기서 고추 몇 포기 심고 싶네요. 그 순간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둘러봤을 때 밥 냄새가 살짝 풍겼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한 끼 3,000원 정도고 원하실 때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나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봤습니다. 하루 세 끼면 한 달에 27만 원쯤 되겠네. 그래도 방이 따뜻하니까 괜찮아. 견학이 끝나고 나오는 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결과 발표 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버스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살짝 벅차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복지주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 며칠 뒤, 낮 2시쯤이었을까요? 바느질을 하다 말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흥 LH 지사입니다. 정숙 어르신 되시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복지주택 입주 선정되셨어요. 302호 배정이십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서류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지난번 방문 때 신청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조정 가능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괜히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 출발이구나. 그날 밤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창문 너머로 햇살 같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이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엔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막상 짐을 싸다 보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전기밥솥, 바느질 상자 하나.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5개 남짓이었죠. 짐을 트럭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벽지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왕동 복지주택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쯤 달리니 바로 도착했습니다. 새 건물 앞에는 관리소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302호입니다. 작은 종이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에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와 전자레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로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살은 들어오는데 바람은 막혀 있었죠. 그래도 새 집이니까 좋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전기밥솥을 올려두고 옷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 속에 어딘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였어요. 복도에 나와보니 규칙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심한 조리 금지. 세탁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사용 가능. 외부인 숙박 불가. 소음 발생 시 경고 조치.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 다 하셨어요? 네, 이제 막 끝났어요. 오늘은 식당 이용 가능하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 대신 짧은 고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네. 너무 조용하네.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혹시 소리가 새어나가면 민폐가 될까 싶었거든요. 대신 휴대폰으로 트로트를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마저도 금세 껐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맞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지어보려다 말고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괜히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낯설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 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방 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낯선 집의 냄새, 낯선 소리, 낯선 공기, 모든 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복지주택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이용 시간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밤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스테인리스 식판, 그리고 벽에 붙은 오늘의 식단표, 쌀밥, 된장국, 계란말이, 무생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권을 받으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끼 얼마인가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끼 3,000원이에요. 한 달 정액으로 하시면 25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3,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로 계산하니 금세 큰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월세 1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를 합치면 약 7만 원, 식사비 25만 원을 더하면 벌써 절반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낫겠지 싶으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한 국물 맛에 그 모든 계산이 잠시 잊혔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했어요. 전 2달 됐어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그 말의 의미가 그땐 아직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도 벽에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 일부 조정 예정.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햇살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고요했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전기난로를 켜려다 말고 요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아껴야겠다. 대신 무릎 담요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예전 집보다 덜 춥잖아. 식탁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10만 원, 7만 원, 25만 원, 그리고 약값 3만 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합계가 올라갔습니다. 93만 원. 숫자 하나가 찍힐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이웃 방에서는 TV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을 꺼내려다 냄새 음식 금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만 부어 조용히 먹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조차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생각을 품은 채 계산기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는 꺼졌는데 그 소리만큼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지주택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점심엔 빨래를 널고 저녁엔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윗집 발소리도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금세 끄게 되더군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순자 씨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숙 씨, 오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 믹스를 나눠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좋은 점도 많아요. 난방 걱정 없고, 밥도 나오고, 근데 마음이 좀 답답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덜 춥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내 품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놀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딸은 도시락을 펼치고 손주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한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외부인 숙박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만 있다 갈 거예요. 하루라도 숙박은 안 됩니다. 9시 전에는 나가셔야 해요.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딸이 난처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그래, 늦기 전에 가야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가 금세 놓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덜 먹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순자 씨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가족 다녀가셨어요? 응, 잠깐 왔다 갔어요. 나도 그랬어요. 딸이 왔는데 방에는 못 들어오고 차 안에서 얘기만 하다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멀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온기가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이 필요했는데 이젠 마음이 더 추워진 것 같네. 손끝이 시려워 담요를 더 당겨 덮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그들이 먹던 김밥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장 비닐이 반쯤 벗겨진 채로 식지 않은 듯한 온기가 남아 있더군요. 그걸 치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괜히 그 온기마저 사라질까 봐서요.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와도 이 고요를 메우기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TV를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내 방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완벽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벽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예전 집 벽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집이라고 쓰여 있던 그 낙서가 지금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방은 포근했지만 마음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라디오 다이얼을 만지작거립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어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멘트였는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내 하루를 알아봐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순자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따뜻하지만 마음은 자꾸 식어요.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자 복도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삑 하는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나 봅니다. 나는 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깨어 있다는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도 같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자 다른 방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창문은 환히 켜져 있고 어떤 창문은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저 불빛 속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시려왔습니다. 탁자 위엔 딸이 두고 간 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시큼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맛이 마치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긴 따뜻하니까. 그 말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자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집이 떠올랐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됐고 겨울엔 유리창에 성에가 끼었죠. 하지만 이웃집 문 두드리면 김치도 얻어먹고 소주 한 잔 나누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혼자 추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버리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단 덜 춥다. 그걸로 됐지, 정수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공기가 맑았습니다. 어제의 그 정막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복지관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중 젊은 복지사 한 명이 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어제 가족분이 다녀가셨죠? 네, 잠깐 왔다 갔어요. 좋으셨겠어요. 손주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애가 제일 큰 힘이에요. 한 번만 안아도 마음이 다 풀려요. 복지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 프로그램 있어요. 차 한잔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낯설 텐데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얼굴을 한 번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잠깐 가볼게요. 그 약속 하나 덕분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오후에 모임 있대요. 같이 가요.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든든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복지관 1층 작은 휴게실에 모임이 열렸습니다.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여긴 다 비슷한 또래시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여기 오길 잘했죠. 그러게요.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의 결혼 소식을, 누군가는 병원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말했죠.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복지주택 건물 안에서 참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도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가 제일 큰 약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덜 춥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남겨둔 귤 2알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어제 먹고 남은 것이고 하나는 아직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귤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 맛이 이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따뜻한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군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제의 정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사이로 작은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커튼을 반쯤 닫고 조용히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복지주택의 밤은 여전히 길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옆방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왠지 따뜻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소리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띵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소리들이 이곳에도 삶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나는 매일 오전이면 식당에 내려가 뜨끈한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더 밝으시네요. 그 말이 참 고맙습니다. 그저 인사 한마디일 뿐인데 그 속엔 진심이 느껴집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 위로 바느질하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전엔 바느질을 생계로 했지만 이젠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이젠 좋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순자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숙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우리는 복도 끝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 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기 처음 올 땐 너무 답답했죠.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결국 익숙해지는 동물이래요.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 다. 그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익숙해지는 거죠. 커피향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우리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밥 냄새가 퍼집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볶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식판에 반찬을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갑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건물의 차가운 벽 사이를 천천히 채워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늘 창가에 앉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복도 너머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불편함과 편안함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돈이 더 들기도 하고 규칙도 많지만 그 안에서 얻는 건 안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던 복지주택은 그저 싼 집이라 생각했지만 이 안에서 살아보니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흘러왔습니다. 나는 커튼을 살짝 열고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외로운 하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바느질 바늘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곳이 내 집 같네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음악이 흐르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딱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잠시나마 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을 함께 했지만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이제는 갈라서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노후는 어떻게 무너지고 무엇이 남게 될까요? 윤재만 씨는 68살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곁에는 20살에 결혼해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장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부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때 풍족하던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지만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 100만 원씩은 퇴직금에서 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10년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떠난 뒤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둘째 딸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막내 아들은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둘만 남은 집안은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재만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줄어진 잔고를 보며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생활비 좀 아껴야 해요. 재만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내 미숙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하곤 했습니다. 나도 아끼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이 말이 나온 순간 재만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재만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새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님까지 모시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살아온 45년. 그 시간의 무게를 말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며 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 누워온 침대가 이제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전 같은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가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노후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자 지난 45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조차 이제는 무겁기만 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부부가 이제는 가장 멀고 낯선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 끝에 법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이제는 법의 잣대로 나눠야 했습니다.
윤재만 씨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월급을 받아왔고 은퇴하며 받은 퇴직수당 1억 2천만 원도 저축통장에 모아둔 8,500만 원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으니 경제적 기여는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 2에 따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아내분이 가정과 자녀를 돌본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돌아오며 땀 흘려 벌어온 돈인데 왜 절반을 줘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법정에서 판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45년에 이릅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대5입니다. 재만 씨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의 절반, 6천만 원. 저축 8,500만 원의 절반, 4,250만 원. 집값 5억 원의 절반, 2억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아내가 가져갈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벌어서 모은 돈의 절반을. 재만 씨의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합니다. 직접 금액으로 환산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재산 총액은 약 7억 5천만 원.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으니 분할 대상은 대부분 혼인 중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아내 장미숙 씨가 가져갈 몫은 약 3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재만 씨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평생 벌어온 게 결국 반토막이라니 허무하구나. 윤재만 씨 부부의 혼인 기간은 45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5년, 10년의 혼인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법의 관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68살이 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4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첫째가 대학 갈 때까지 20년,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 또다시 몇 년,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친정어머니도 5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윤재만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황혼 이혼이 30%나 증가했고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년 6개월인데 4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만 씨에게는 통계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45년의 실제 무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낮아서 30% 전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10년 이상이면 40%, 20년 이상이면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이 정도 기간이면 재산 분할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황혼 이혼 사례들을 보면 혼인 기간 40년 이상인 경우 아내가 60% 이상을 분할받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판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산 부부들이 노년에 와서 이혼을 결정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남편의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만 씨 부부도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견뎠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시부모님 간병도 함께 했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쌓인 협력과 기여도를 봅니다. 미숙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45년간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간병까지 전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늦어져도 출장이 길어져도 집안 살림은 항상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만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4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법도 사회도 그 무게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정하게 나눠져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재만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울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장미숙 씨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집안을 돌보며 시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빨래 돌리기.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일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준비물 챙기기, 학원 픽업까지. 저녁 준비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 치매 간병 5년, 밤마다 깨서 돌본 시간.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전업주부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45년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육아, 살림, 간병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간병인 비용을 합치면 말입니다. 그런데 45년간 이 모든 일을 미숙 씨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18분입니다. 이는 직장인 근무 시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아주고 약 챙겨드리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서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미숙 씨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집 지켰으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 수 있었던 거야.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혼자 모든 걸 해낸 게 맞나? 아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안정,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재만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4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아이들도 가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만 씨는 눈을 피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은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돈을 벌 수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퇴직금과 집,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예금 통장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68살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65살이었습니다. 둘 다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면 두 사람 모두가 가진 돈은 각각 3억 7,500만 원 정도. 앞으로 살아갈 20년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혼자 살 때 월 생활비를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20년을 살려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눠받을 돈은 3억 7,500만 원,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윤재만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돈 나누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는 거지? 한때 자랑스러웠던 퇴직금이 이제는 더 큰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3억 7,500만 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만 해도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생활비 1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2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의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만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친구들도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 수준인 월 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노후 20년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눌 것인가, 한쪽이 살고 다른 한쪽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통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노후 자산이 하나씩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재만 씨는 집을 팔기 싫었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을 모셨던 곳, 모든 기억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5억 원인 상황에서 미숙 씨 목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45년이 모두 행복한 기억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했던 방,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밤새 걱정했던 거실, 남편과 말다툼했던 침실. 모든 공간이 힘겨웠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 5억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예금 8,5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는 것.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나누기에는 45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45년을 함께 산 것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미숙 씨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 45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은 45년간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감격, 아이들 결혼식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 시부모님 장례식에서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숙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재만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재만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같은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의 세월까지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원칙, 혼인 기간, 보이지 않는 기여도, 퇴직 후의 냉혹한 현실. 그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재만 씨와 장미숙 씨. 45년을 함께 살아온 이 부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 5억 원을 팔아서 나누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도 절반씩, 예금 8,500만 원도 절반씩,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과연 20년의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15년 반이면 바닥이 납니다.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만의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듯한 노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현실입니다. 감정적 해방과 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몫입니다. 45년의 혼인 기간이 만들어낸 무게, 전업주부의 보이지 않는 기여, 은퇴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산 분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감정적 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는 결국 재산을 나눴지만 그 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혼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집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 5억 원.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지만 법정에서는 50%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분할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각 후 절반을 나누거나 한쪽이 거주하면서 다른 한쪽에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는 방식. 문제는 현금 부족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8,500만 원을 모두 합쳐도 상대 몫을 보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숙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제 몫은 온전히 받아야겠습니다.
결국 두 분은 매각을 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생긴 비용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다행히 45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중개수수료 200만 원, 법무사 비용 7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은 4억 9,730만 원이었습니다. 각자 2억 4,865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법정에서 계산했던 2억 5천만 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구로구 근처의 분리형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15평.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5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까지 합치면 월 12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총 주거비는 월 97만 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같은 구로구에서 좀 더 작은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 10평 원룸이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하철역과도 가까웠습니다. 관리비 4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 1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주거비는 월 79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 문제는 해결했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재만 씨는 45년간 아내가 해주던 요리를 이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과 외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식비만 18,000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면 54만 원. 서울 물가가 비싸다 보니 식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도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예전 미숙 씨의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미숙 씨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45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원룸에 있으니 밤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전구가 나가거나 변기가 막혀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는 것조차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의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주거비 97만 원, 식비 54만 원, 취미 및 차량 유지비, 기타 생활비 1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5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3,012만 원, 10년이면 3억 120만 원. 계산해 보니 6년 정도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요리를 할 줄 알아서 식비는 절약했지만 그래도 혼자 장보고 요리하기엔 4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대신 보안 문제로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주거비 79만 원, 식비 40만 원, 택시비 및 기타 생활비 8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9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2,388만 원, 10년이면 2억 3,880만 원. 그녀는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써서 모든 비용을 나눠 썼는데 이제는 각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황혼이혼의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보다는 이후의 생활비 증가가 더 큰 부담이라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금과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눈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만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은 공동재산, 따라서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하지만 미숙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내가 집 지켰으니 이 연금도 내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급여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것. 결국 재만 씨가 받을 연금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4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연금 분할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재만 씨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불안했습니다. 연금 분할로 받는 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의 두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나눠야 하고 각자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빚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과 연금을 나눈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쟁점은 빚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가전제품 할부금, 의료비 할부까지 여러 빚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밀린 건데 내가 갚아야 합니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공동 책임입니다. 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도 절반씩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빚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빚들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게 만든 빚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만 씨 명의로 된 개인 대출, 미숙 씨가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퇴직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쓴 돈이었습니다. 미숙 씨 명의의 카드 대금도 있었습니다. 자녀 지원과 생활비로 쓴 카드 대금이었는데 재만 씨는 전혀 몰랐던 빚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미숙 씨가 모르게 받은 개인 대출까지 왜 자신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지원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빚으로 취급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모든 채무는 용도에 관계없이 공동 책임이라는 것.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빚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빚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나눠야 하다니. 황혼 이혼의 세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플러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나누고 연금도 나누고 빚도 나눴지만 아직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살면서 새롭게 생기는
각종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집을 나누고 빚까지 정리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금과 보험료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보험료도 각자 따로 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만 씨 직장 건강보험으로 두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자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커졌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와 약값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 5만 원 정도의 약값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비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 비용과 만성질환 약값, 치과 임플란트나 무릎 수술 같은 큰 지출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금세 나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월 2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미숙 씨는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앞으로 20년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의료비만으로도 연간 3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았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예금을 깨먹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비용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노후에는 단순히 생활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세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혼이혼의 네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아도 각종 세금과 의료비로 인해 실제 여유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날선 말들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말들이었습니다. 45년간 쌓인 모든 불만이 변호사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만 씨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내분은 45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45년간 집안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숙 씨 측 변호사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 치매 간병을 5년간 했습니다. 이를 간병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입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것까지 돈으로 계산한다니 미숙 씨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더 아픈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집안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썼습니다. 45년간 묻어두었던 서로의 상처들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어야 하는 걸까?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성인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법정까지 와서 이래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재만 씨와 미숙 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원했던 삶인가?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45년간 부부로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가끔씩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황혼이혼의 마지막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법정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재만 씨와 미숙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황혼이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연금, 빚,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황혼이혼의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만약 미리 알았다면 연금 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빚들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비 준비도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미숙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빚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혼자 살 때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 결정보다는 냉정한 계산과 준비입니다. 오랜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각자만의 방식으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